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어요? 내일이 발표죠. 내일이 발표인데 지금 한 개 모자라고 뭐 두 개 모자라고 이런 분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복수 정답 이런 게 좀 나와서 한두 문제라도 구제가 돼서 좀 결과가 좀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30회 때는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발표 때까지 안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점수 넉넉하게 맞아서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복습은 좀 해가지고 오셨어요? 웃는 걸 보니까 그 전에 배웠던 거 다 한번 연결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민법은 뜻이 뭐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데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매매 계약 가지고 설명했는데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혹은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계계 사실이라서 뭐라고 부르죠? 법률 사실. 그다음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건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항상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 그다음 법률 효과. 항상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요 순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요 세 가지 중에서요. 권리 변동의 원인 이거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 법률 요건. 그다음 권리 변동의 결과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계계의 사실은 법률 사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 요 법률 요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죠.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예요?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 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률 행위라는 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 다른 하나가 법률 규정이라는 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은 어느 방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방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법률 사실에 해당되는 걸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의사 표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법률 규정방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요 법률 행위는 그래서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법률 행위는 그래서 뜻이 뭐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다음 법률 행위는 중요한 특징 하나 있죠. 요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효과 생기는 반면에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의혹한 대로 효과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건이 뭐죠?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 먼저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있죠. 당사자, 그다음 목적, 그다음 의사 표시. 이게 성립 요건이고, 그다음 효력 요건 첫 번째는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추는 거예요.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법률 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게 확과 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어야 한다?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추면 이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돼서 실제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다음 법률 행위는 뜻이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행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뭐예요? 의사 표시, 의사 표시. 근데 지난번에 그 의사 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에서 네 단계를 공부했죠.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생각나요? 그 순서 어떻게 돼요? 동기, 그 다음 효과, 의사, 그 다음 표시, 의사, 그 다음 표시, 행위. 다시 동기, 효과,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행위. 근데 동기는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 그랬죠? 이걸 딱 줄여 말하면 동기는 뭐가 아니다? 의사 표시의 내용이 아니다. 표시 의사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내용인 거 두 가지를 모아 보죠.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에.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의사 더하기 표시인데 앞에 있는 의사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효과 의사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표시는 표시 행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음 먹은 효과 의사하고 그다음 겉으로 표시된 게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다. 그런 거 무슨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정상적 의사 표시라고 그러죠. 정상적 의사 표시. 이때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겨요. 다만 언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순서가 표백, 발신, 도달, 요지가 있었죠. 그럼 이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도달한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한 때. 자, 그다음 의사와 표시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도 배웠죠. 불일치하는 경우로 배운 게 세 가지입니다.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 가지가 비진의 표시, 그다음 통정의 표시, 착오. 그다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공부한 게 사기, 강박입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사직원 제출 사안 가지고 이제 설명했어요. 그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퇴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서 제출한 거 설명했는데, 요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죠? 의인사마?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의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표시가 아는지 모르는지, 합의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낼 수 있으니까 의를 외워야 돼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 외운 것만 풀 수 있다. 외운 것만. 안 외운 건 못 풀고. 자,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의인사마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대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말하면 맞추는 거예요. 자, 비진의 표시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07조죠. 107조. 조문 어떻게 돼 있어요? 비유, 알, 무선이죠.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그다음 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근데 풀로 말해보세요.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엇을. 거기를 잘 외워야 그 사례에 정확히 딱 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무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못 푸니까 풀로 정확하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누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럼 이걸 그 사직원 제출 사안에 대입을 해보면 상대방이 누구예요? 학교 법인이죠. 그럼 학교 법인이 상대방이고, 학교 법인이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그건 이제 그 사직원 제출 사안에 맞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걸 뭘로 바꿔낼까요? 그러면 학교 법인 측에서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로 외워야 적용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다시 알, 무는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고요. 그다음 통정의 표시는 이건 가장매매 사례 가지고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채권자 A가 자기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뒀다. 이거 가지고 설명했네요.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도도합인데 도도합. 그 풀어서 말해야 되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란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통정의 표시를 몇 조에도 규정하고 있다? 108조에도 규정하고 있고, 조문은 간단하죠. 통정 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응하지 못하고요. 다음 착오 갑시다. 착오는 갑이 계약서에 56만 원 쓸 생각이었는데 65만 원으로 잘못 적고 말았다. 이거 가지고 설명했죠. 착오는 뜻이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는 경우는 뭐죠? 비진의 표시. 모르는 경우가 착오.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가 통정의 표시. 착오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9조고, 일단 착오는 무효 사유로 되어 있다, 취소 사유로 되어 있다. 취소.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 109조 조문 정리하면 되죠. 그냥 조문 어떻게 되어 있죠? 내중착 중무선이죠. 내중착은 뭐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그 다음 중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 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담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비통착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얘네들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경우다?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사기 강박 이건 고려청자 사례 가지고 설명했어요. 가짜라고 속였고 그다음 100만 원에 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건 설명했는데 이 사기 강박은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그랬고 그다음 사기 강박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10조에도 규정하고 있고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사강 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자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건 뭐라고 부르죠? 얘네들은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을 둔 거니까 이 조문 반드시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진의 표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런 건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 다음 통조공의 표시도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얘도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무효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차고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상대적 취소. 사기 강박도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얘도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상대적 취소. 그러면 그 지난번에 배웠던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무효를 한다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걔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럴까요? 절대적 무효.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율조 노인 사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어렵죠. 그럼 걔도 이제 무효를 한다고 딱 끝나니까 그때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 거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백에다가요. 그 뭐 기초서 여백에도 좋고 공책에도 좋으니까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거 손으로 한번 써봐요. 무효사유. 근데 생각나는 것대로 쭉 써보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생각나는 것대로 적어보세요. 뭐 그 수업한 거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써보라는 뜻이죠. 부지런히 쓰시네요. 손이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계속 멈춰 있네요. 자, 쓰셨어요? 요게 요게 여러분 점수예요. 요게 여러분 점수. 3개 썼다 30점 만다는 뜻이고요. 5개 썼다 50점 만다는 뜻이고 7개 썼다 70점 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운 것만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외운 것만. 몇 개 못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거 가지고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수업 시간에 듣고 여러분 끄떡끄떡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그와 관계된 내용이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어 있으면 문제를 착착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칠판을 봐봐요. 무효하면 3가지 생각이 나야 된다 그랬죠? 무효. 무효는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두 번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무효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 3가지를 연결해서 말해보세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주장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 그 다음 취소도 3개 생각나야 되죠. 취소 뜻이 뭐예요? 이릉유효 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그 다음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효하면 세 가지, 취소하면 세 가지가 늘 꼭 생각이 나야 돼요. 그다음 무효 사유 뭐 있어요? 무효 사유 여러분 쓴 거. 자 먼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그 제가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다 외웁니다. 안 외워서 하여튼 그 덜 외우잖아요. 덜 외우면 그 시간 내에 그 문제 못 풀고 끝나요. 67번, 68번 되면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12개, 13개 찍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웁니다. 복습 안 하고 따라오는 것도 그 습관된다 그러죠. 복습 안 하는 거 습관돼요. 빨리빨리 복습하면서 오셔야 돼요. 자,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거 뭐 있죠? 권리 능력 없을 때 무효. 그다음 또 의사 능력 없을 때 무효.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되죠. 그다음 원시효 굴릉일 때 무효. 또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법규 위반일 때 무효가 되죠.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다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진입 표시 무효가 되죠. 또 그다음 통정어휘 표시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그다음 요 취소는 일단 사유가 세 가지 있죠.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다음 착오 취소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요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군지 140조에서 총 6사람만 한정시켜뒀는데 취소권자 누가 있어요? 제, 착, 사, 강, 대, 승이죠. 제 뭐예요? 제한 능력자. 그다음 착, 착오. 그다음 사, 사기, 강, 강박, 대, 대리인. 그다음 승, 승견. 이 6사람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성년자 사례의 경우에 갑이 미성년자였고 우리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갑이 컴퓨터를 부모 동의 없이 병과 매매 계약 체결한 거죠.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었죠. 그럼 갑 어디에 해당되죠? 얘는 제한 능력자라서 취소할 수 있고 부모는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다음 상대방은 누구였어요? 상대방은 취소에서 말하는 상대방 그 단어 생각나야 되죠? 직접. 직접 상대방이 상대방이고 그다음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어떻게 돼요? 취소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시 취소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때 요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 특칙이 하나 있죠. 141조 단서 내용이었는데 제한 능력자는 무슨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뭐하는 한도,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이제 219페이지로 오실까요? 219. 자, 219페이지에 와서 이제 물건하고 채권의 개념 비교를 할 건데 먼저 좀 읽어봅시다. 219페이지 위로 쭉 올라오시면 양글 1번에서 물권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자, 채권이란 말한다. 이에 비하여 물권이란 말한다. 그 세 줄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읽어보니까 요걸 한 단어가 중요하고 그다음 물권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여기는 지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이제 칠판을 이제 볼까요? 여기도 그 처음에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이라서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건물을 하나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신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처음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당연히 처음 생긴 거죠. 그럼 이렇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넘겨받는 건 승계취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 갑이 이 건물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죠.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권능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이런 건 권리 이렇게 표현하고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연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소유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이런 건 뭐라고 한다? 권리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라 그래서 이건 권능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 근데 요 갑이 건물을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어떤 게 건물 사용의 예일까요? 사용하는 것의 예. 뭐 이게 들어가서 하는 거. 그다음 책을 사용할 수 있죠. 책 사용하는 쓰는 거잖아요. 보는 거 이런 게 사용이고 수익은요. 임대 수익 생각하면 되죠. 뭐 건물 같은 거 빌려줬을 때 임대료가 막 매달 100만 원씩 나온다. 이게 수익이고 처분은 파는 게 처분이에요. 파는 거. 그러면 그 갑이 건물을 지었다가 이 건물을 파는 거 처분인데 그 건물 지었는데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건물을 때려 부셨어요. 이런 건 처분이에요, 아니요? 이런 것도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그다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 이런 건 법률적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건을 파괴하는 건 사실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다만 법률적 처분이든 사실적 처분이든 간에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용 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하고 그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교환 가치예요. 그러면 소유자 갑은 사용 가치만 지배해요? 교환 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무슨 성? 전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다른 예로 이번에는 갑이 요 신축한 건물을 을한테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여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갑의 권리는 뭐예요? 갑의 권리. 갑의 권리 요거죠. 대금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하는 거고 을의 권리 뭐예요? 을의 권리 위에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소유권 이런 것도 권리. 그다음 대금 지급 청구권,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 이런 것도 다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권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권리인데 이 두 가지 권리는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권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그걸 잘 눈여겨 찾아보세요. 자, 먼저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직접 수익하고 직접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권리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그다음 요 대금 지급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하는 거죠.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다시 왼쪽에 있는 권리는 뭐고? 왼쪽에 있는 권리는 누가 무엇을?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권리는 누가 누구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뭐하는 권리다?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두 권리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 다음에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늘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 붙여주는 거라 그랬죠? 이름 붙여주는 거. 이름 붙여주는 거.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이렇게 부르기로 정했어요. 물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채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물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꼭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물건이라는 단어를 보면 누가 뭘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고 그다음 채권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이건 누가 누구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물건은 뜻이 뭐예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다음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쉬운 거 하나 맞춰봅시다.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O예요, X예요?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OX? O. 그걸로 가는 거예요. 힌트. 지상권은 물건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지상권은 물건이다. 이게 힌트예요.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그럼 O예요, X예요? X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수업 시간에 그 설명할 때 꾸덕꾸덕하고 문제 풀 때는 자기 마음대로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항상 물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꼭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물건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문제 풀 땐 지 맘대로 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 그러면 머릿속에 뭐 생각나야 돼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러니까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다음 채권은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내가 이제 질문 드린 게 뭐냐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이다. 그랬으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결국 지상권은 채권이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물건이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뭐에 대한 권리다? 토지에 대한 권리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제도를 배우면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물건은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디다 쓰냐면 그 219페이지에 그 뭐 물건의 특질 옆에 쓸만한 공간이 있죠. 거기에 세 가지를 쓸 거예요. 자, 물건 세 가지를 먼저 씁시다. 자, 물건 이렇게 하고 먼저 물건 3개 쓰고 그다음 여기다가 채권도 3가지 쓸 거예요. 자, 먼저 물건 이건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라고 쓰세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다시 물건은 뜻이 뭐라고요?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자, 그다음 두 번째. 물건의 가장 단순한 뜻을 써봅시다.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럼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예요? 지배. 지배. 사람이 물건을 직접 뭐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 그러니까 지배하는 권리가 직접 사용하고 직접 수익하고 직접 처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다라는 거 특정한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씁시다. 그러니까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을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3개 필요한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물건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죠?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그 물건이 포인트예요. 물건. 그래서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 두 번째, 물건의 가장 단순한 뜻이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지배. 지배. 세 번째,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채권을 좀 써봅시다. 채권. 채권도 3개 쓸 거예요. 첫 번째, 채권은 아까 사람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포인트죠. 누구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쓸까요? 채권의 뜻.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채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예요? 요구. 자, 그다음 세 번째 갑시다. 아까 갑은 누구랑 건물 매매 계약 체결했죠? 을과 건물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을은 누구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을에게. 을은 또 누구랑 건물 매매 계약 체결했죠? 갑과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을은 누구에게만 건물 소유권 이전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갑에게. 그러니까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상대방. 그래서 씁시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자, 본인이 쓴 거 확인합시다. 채권. 저로 보지 마시고 본인 쓴 거 확인하세요. 먼저 채권 첫 번째 갑시다. 채권 첫 번째는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두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 다음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을 뭐라고 한다? 상대권. 그러니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서 무슨 권? 절대권. 그 다음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슨 권? 상대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출발해 봅시다. 자, 이게 물권일 때하고 그 채권일 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실제 주로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사례 가지고 할 테니까 좀 보세요. 자, 갑, 이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우리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갑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있고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전세권이에요.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뭐라고요? 전세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세금 쪽으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금 쪽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5천만 원을 주고 갑하고 우리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은 사용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사용가치를 이전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 그랬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뭐에 관해서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줄게, 대금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속, 합의한 건 매매 계약인 거고, 그다음 전세권 설정 계약은 뭐에 관해서 둘이 합의했다는 뜻이죠? 네가 내 건물을 직접 써도 좋다.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네가 나의 건물을 직접 써도 좋다. 이렇게 갑하고 우리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누가 체결한 거예요? 갑하고 을이 체결했고, 그다음 이 건물을 이제 누가 쓸 수 있는 거죠? 을이 쓸 수 있는데 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이 체결했으니까 사용 가치가 이제 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사용 가치를 을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그다음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만 우리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요 을의 이름 뭐예요? 전세권자. 그다음 갑의 이름은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전세권 취득한 사람을 전세권자. 그다음 누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 준 거니까 전세권 설정해 준 사람을 전세권 설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갑은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에요? 전세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에요? 갑. 해 준 사람이에요. 해 준 사람. 그다음 요 을은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에요? 전세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에요? 전세권을 설정 받은 사람입니다. 갑은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고 을은 전세권을 설정 받아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해봅시다. 요 전세권의 경우에 요 전세권자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자, 전세권자는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것이다. 직접이에요? 요구예요? 직접이죠. 직접. 왜 직접이죠?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아까 물권 하면 세 개 생각나야 돼요. 물권. 세 개. 첫 번째 뭐죠? 물권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두 번째, 물권의 뜻이 자꾸 해보셔야 되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세 번째,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랬으니까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얘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자인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고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자로서 먼저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갔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자, 그럼 이때 요 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얘는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왜 또 채권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그 물건인지 채권인지 알아내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다. 그럼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건물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지가 직접 건물을 사용하고 지가 직접 수익하고 지가 직접 처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 취득한 소유권 역시 물건인 거. 물건. 그러면 요 을의 전세권도 물건이고 병의 소유권도 물건이죠. 밑에 요 물건 아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는 무효할 때 나오는 거고. 하여튼 가르쳐 드린 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전세권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병의 소유권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각 물건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느 물건을 먼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도 자신의 전세권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도 을은 계속 그 집에 눌러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세권 제도고요. 자, 이번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제도를 보도록 하겠어요. 갑이 이제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을 빌려서 쓰고 싶은데 아까 빌려 쓰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뭐고? 전세권. 그러니까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는 임대차예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뭐 보증금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매달 월세 10만 원씩 내기로 했다 할까요? 자,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일은 뭐예요? 임대인, 을은 임차인. 그럼 임대인의 권리가 뭐죠? 임대인. 그다음 매달 차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차임 지급 청구권. 그다음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이 뭐예요? 그럼 요 그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사용수익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임차권. 자, 이름이 다르죠. 전세권인 경우에는 갑의 이름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그다음 그 사람은 전세권자. 임대차의 경우에 갑은 임대인. 그다음 을은 임차인. 자, 그럼 이때 요 임차인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얘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 아까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얘기를 뭐 하는 거죠? 요구. 그러니까 요 전세권자는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는 없고요.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뭐만 할 수 있다? 요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임대인이 그 요구에 응해 주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임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게 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절대 목적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했는데 이제 전세권자가 그 집에 이사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쓰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 잘 생기지 않겠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너 내 집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래도 전세권자는 이 건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렇죠? 전세권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인 을이 갑의 도움 이런 건 필요 없고 전세권자 을이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이에 응해주든 응해주지 않든 항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은 이 사람 물권자다 채권자다? 채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건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채권은 사람이 누구한테?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그랬으니까 요 임차인은 오로지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뭐만 할 수 있다? 요구만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뭐 해주었을 때? 응해주었을 때에만 목적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더 큰 차이가 나는데요.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또 팔았어요. 매매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럼 목적물은 지금 한 개죠. 건물, 목적물은 한 개인데 한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봤듯이 요 물건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은 누구한테만 사용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신소유자 병한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병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뭘까요? 네.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집을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를 놓고 봤을 때 물권자의 지위가 강한 거예요? 채권자의 지위가 강한 거예요? 물권자의 지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세권은 물권, 채권? 물권.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쓴 거 한번 보겠어요. 자, 물권부터 다시 한번 봐봐요. 물권. 얘는 첫 번째,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물권의 뜻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그 다음 세 번째, 물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채권 해봅시다. 첫 번째,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 다음 세 번째,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제 물권인지 채권인지 이렇게 말하세요. 물권인지 채권인지만 말해보는 겁니다. 월세, 물권, 채권, 채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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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뭐 전세니 월세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얘는 100% 이거예요. 다 임대차, 채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하고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임대차 계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란 말 잘 쓰지 않고 그 대신에 전세니 월세니 반전세니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계약서 이름도 달라요. 월세 계약서, 전세 계약서 이런 건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건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고 그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이름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세권하고 전세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전세권은 뭐고? 물권. 그다음 월세, 전세, 반전세는 다 뭘 말한다?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물권의 종류 보도록 하겠어요.